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합사회 첫 시간이네요. 오리엔테이션이랑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현재교육에서 만든 통합사회 교과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단원을 살펴보면 이 통합사회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정치와 법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없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바로 통합사회 교과서가 생긴 거예요. 통합사회는 사회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윤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내용만 빠져 있는데 역사는 한국사로 따로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교과의 내용이 뒤섞여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세 교과의 세세한 내용들, 세부 항목들을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교과를 합쳐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 통합사회라는 교과는 수능에도 없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관련된 과목으로 갈라져 나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통합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보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런 교과들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알아보는 맛보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도 구체적인 그 단원명을 적은 게 아니라 여기 행복단원, 이 단원은 자연환경을 다 합친 거고, 세 번째는 생활공간과 사회, 일반 사회교과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는 법, 경제, 그리고 사회정의, 다음에는 문화, 그리고 세계 평화, 그리고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았어요. 특히 1단원 같은 경우가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느 교과에서 다뤄도 상관없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요 1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통합사회가 1학년 때 한 주에 4시간씩 4차시로 운영이 되는데요. 철암고등학교에는 그 선생님과 그리고 홍준하 선생님이라고 2학년 담임 선생님, 일반사회 선생님 두 분이 이 통합사회를 가르쳐요. 사회 선생님이 두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1학기는 선생님이 3시간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홍준하 선생님이 1시간을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2학기가 되면 홍준하 선생님이 3시간 수업을 들어가고 선생님은 1시간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 선생님의 전공 과목은 지리고 홍준하 선생님의 전공 과목은 일반 사회예요. 그래서 단원을 나눠서 가르칠 거거든요. 1학기 때는 선생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마지막 9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과 공부할 단원은. 그리고 나머지들 4단원, 5단원, 6단원, 그리고 7단원과 8단원은 2학기 때 홍준호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통합적 관점의 의미. 통합적 관점이라는 건 사회 현상이나 특정 주제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서에는 총 3개의 사례가 통합적 관점의 사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모공원, 세 번째는 기후변화인데, 선생님이 통합적 관점이라는 게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시간, 공간, 사회, 윤리 관점인데, 커피나 기후변화는 그 4가지 관점으로 살펴봤고, 추모공원은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꼭 시간, 공간, 사회, 윤리 이 4가지로 나누어 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걸 함께 고려하는 걸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례로 나온 것뿐이에요. 커피를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볼 때는 커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공간적 관점에서는 커피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최근 커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도나 법,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윤리적 관점은 커피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바른 행위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관점에서 커피를 바라보는 걸 우리가 윤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는 윤리적 관점의 공정무역 커피를 소개를 해놨어요. 이건 잠시 교과서 볼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 추모공원은 화장장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묘지를 이렇게 매장하는 매장 문화였는데 요즘은 화장의 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화장장이라고 하면 시체를 이제 태우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 화장장을 이렇게 공원처럼 꾸민 걸 추모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추모공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추모공원을 둘러싼 갈등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된 성공적인 지역 갈등 해결 사례가 어떤 건지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후변화가 지금 점점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고온도시 태백도 선생님이 처음에 태백 올 때는 사람들이 다 에어컨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름 시원하다고, 모기도 없다고.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모기도 있고 기온도 너무 높아져서 에어컨도 설치했어요. 그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으로는 기후변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거고요. 공간적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로 피해보는 지역들은 어디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리적 관점에서는 과연 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통합적 관점을 가져보기 요 활동을 할 거예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사회 이슈 같은 거, 이번에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이슈로 주제로 선정해도 되겠죠. 이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연습장이나 교과서 여백, 아마 연습장이 더 적합할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쓰고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 다양한 관점, 입장들을 이렇게 선을 하나씩 뻗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인드맵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자필로 적어서 선생님에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과서 01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은 아까 설명을 했죠. 사회 현상 또는 주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교과서에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살펴봤지만 꼭 그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로 나온 거 커피를 먼저 살펴보면 커피를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인데 18세기부터 커피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식민지를 막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커피를 대량으로 재배를 했는데 그 방식을 우리가 플랜테이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랜테이션이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특정 상품 작물, 이 상품 작물은 본인이 먹는 주식 작물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하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 그래요. 여기선 커피가 되겠죠. 커피나 카카오 같은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커피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커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럽이 있는 곳은 커피가 재배가 안 되거든요. 커피 나무가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커피가 잘 재배되는 식민지에다가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해냈어요. 그러면서 커피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으니까. 에티오피아를 한번 보고 가면 이곳이 에티오피아인데 이곳에서 커피를 처음 발견하게 된 에피소드가 그 염소가 커피나무 열매를 먹고 좀 흥분해서 이렇게 막 날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커피나무 열매 먹어볼까 해서 그냥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차를 내려서 먹다가 그게 이제 커피 문화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영남아 너 커피 먹으면 키 안 큰다 이 얘기 속아가지고 안 먹었는데 커피 먹어도 키는 잘 크는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 쌤은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성 효과가 좀 크니까. 여담이었고 이제 계속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에 공간적 관점에서는 커피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커피의 주요 생산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커피는 열대기후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거라서 열대기후 지역에 있으면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여기 있는 브라질, 두 번째가 베트남. 이 브라질, 베트남,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건 에티오피아죠. 아까 봤죠. 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열대기후 지역을 우리가 커피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피 벨트는 남북이 25도 사이고 이 사이가 열대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네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대부분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야. 저위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열대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개발도상국이야 말했어요. 이런 열대 지역에 있는 저개발국에서 커피를 열심히 생산하면 이 나라에서 먹느냐? 일부는 먹겠죠. 근데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들 보세요. 수입하는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커피가 생산하는 과정에 돈은 얼마 안 들지 몰라도 커피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값이 엄청나게 높게 뛰거든요.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 관점 다 이해를 했죠. 장소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고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커피 소비의 증가 이유. 커피가 보급된 이유가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맞는 말 같아요. 예전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커피가 아예 없었죠.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고종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이후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잘 못 살던 나라고 잘 살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였겠죠. 그런 걸 이제 모방하는 측면에서 커피가 보급이 되었다가 이제 지금은 습관이 돼서 정착이 됐어요.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고 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전문점이 또 많이 생겨났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통차집은 줄어드니까 전통차를 먹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건 법이나 제도, 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커피가 보급화된 이유가 이렇게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고 또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택지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는 커피 소비가 그 개발도상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커피를 사 먹는 게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내는 커피 값이 대부분 그 커피 전문점들 또는 커피 유통회사들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 노동자들,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임금을 지불해 주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 공정무역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무역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한 제품을 거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 상품에는 공정무역 마크를 붙여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이 두 개 다 혼재해요. 월드 페어 트레이드 이렇게 써있죠. 페어가 공정한, 트레이드는 무역, 공정무역. 그래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한 커피 또는 초콜릿 이런 상품들에게는 이 공정무역 마크를 땅 상품에 찍어줍니다. 선생님이 매년 그 1학년들 요 수업 나갈 때
공정무역 초콜릿 또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금 나오지 않아서 먹지를 못했어요. 쌤이 언젠가 한번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무역 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많이는 아니지만 꼭 학생들에게는 한 번씩은 사줬어요. 윤리적 소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윤리적 소비죠. 저도 좋고, 그리고 이 물건을 생산한 가난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정당한 돈을 받고 사니까. 이게 활성화된 이유가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게 커피랑 카카오예요. 초콜릿 원료. 근데 그 카카오를 생산하는 노동자 어린이가 그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뼈 빠지게 그 몇 시간씩 일을 해도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임금으로 그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 선진국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고 그 돈은 중간에 있는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걸 방지하자는 게 공정무역이고 이런 물건을 소비하는 게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커피, 착한 초콜릿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요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는 요게 나는 커피를 2잔 주문해서 한 잔은 내가 마시고 다른 한 잔은 우리 지역의 이웃을 위해 기부할 거야. 커피를 사 마실 여유가 없는 불우한 이웃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 알았거든. 나는 커피 사 마시는데 주변에 뭐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그 여유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먹을 수 있게 자기가 한 잔 먹을 때 한 잔 값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페는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값이 지불된 커피가 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서스펜디드 커피, 우리나라 말로는 미리 내 커피예요. 말이 참 예쁘죠? 미리 낸다. 미리 내가 순 우리말로 은하수라는 말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커피값을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커피. 선생님이 아직 선생님도 요거를 해보지 못했어요. 쌤이 가는 카페 중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태백에 있으면 쌤한테 알려주시고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